네, 이 과목 SQL 기본 및 활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목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 과목이 총 40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이 과목이 총 20챕터인데 이거를 좀 나눠서 2-1에서 2-8까지를 파트 1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2-9부터 2-16까지가 파트 2, 네, 나머지가 파트 3인데 파트 1은 SQL 기본적인 문법을 이해하는 파트이고요. 그 다음에 파트 2라고 하면은 조금 어려운 활용적인 문법. 그 다음에 마지막 파트 3는 관리 구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DBMS를 관리할 때도 SQL을 사용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뭐 테이블을 만든다거나 테이블을 삭제한다거나 이런 관리적 목적으로 들어가는 SQL 문장을 배우는 그런 파트인데 사실 가장 어려운 게 활용 파트예요. 네, 그래서 아마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뭐 출제되는 그런 비중을 좀 보면은 파트 1이랑 파트 2가 유사하게 출제가 돼요. 네, 그리고 관리 구문은 한 4-5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어쨌든 파트 1을 최대한 많이 맞추는 게 핵심입니다. 어쨌든 파트 2는 파트 1에 비해서는 어렵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이 틀릴 수가 있는데 그 점을 감안하게 되면은 파트 1을 최대한 많이 맞추자로 사실 우리가 목표 설정을 하고 공부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파트 2는 내용 자체는 어려워요. 그래서 수업을 듣는 데는 아마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를 하게 되면 오히려 파트 1보다는 문제를 안고 와서 출제를 해요. 내용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파트 2도 수업만 잘 듣고 이해만 잘 하면은 충분히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 너무나 핵심적인 유형들만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목표를 잡아서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1부터 볼 건데 본격적으로 이제 이 과목은 SQL을 공부하는 과목인데요. 네, SQL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SQL을 이해하기 위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문장, 언어가 SQL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리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더 자세히 보면 자, 기업이 방대한 데이터를 관리를 하려고 해요. 업무적으로 자꾸 고객이 본인의 데이터를 빠르게 조회를 하길 원해. 본인의 데이터를 빠르게 수정하기를 원해. 자, 이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엑셀 가지고는 관리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DBMS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기업은 여러분 DBMS를 설치를 해야 돼요. 자, 근데 DBMS가 나는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지에 따라 RDBMS. 자, 이거는 딱 우리 이 정형 데이터라고 표현했는데 딱 이렇게 몇 개 행, 몇 개 열 이렇게 정해져 있는 형태 있죠.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즉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한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라고 했었고요. 이 정형 데이터를 나는 저장하고 관리하겠어 라고 한다면 기업은 RDBMS를 설치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오라클, 그 다음에 SQL 서버, 그 다음에 뭐 MySQL, 포스트그레스 SQL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런 제품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이제 오라클이랑 SQL 서버에 대한 문법을 이 SQLD 시험에서 물어본다라고 했었고, 그 중에서도 오라클 문법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라클에 좀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고요. 뭐 어쩌다 한두 문제 나오는 그런 SQL 서버 문법을 위해서 SQL 서버를 공부하는 거는 지금은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조금 더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도 관리를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걸 반정형, 비정형이라고 하거든요. 비정형은 완전히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고 반정형은 정형과 비정형의 반반. 그래서 정형 데이터처럼 이렇게 표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내부의 규칙을 봤더니 완전히 규칙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로그 같은 애들을 잘 살펴보면 뭔가 나는 이런 식으로 항상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출력해 줄 수 있어 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네, 반정형이라고 보는 건데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형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를 저장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DBMS 자체가 NoSQL이에요. 네, 이런 애들. 자, 그래서 한 기업이더라도 당연히 여러 종류의 DBMS를 설치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RDBMS를 공부를 해야 된다. SQLD에서는 RDBMS에서 사용되는 SQL이라고 하는 언어를 집중적으로 물어본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 DBMS가 어쨌든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인데, 자,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게 되면 SQL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 SQL 언어를 사용해서 DBMS가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의 집합체, 이걸 DB라고 한다 그랬죠. 이 DB 안에 있는 데이터들, 자, 테이블이겠죠, 이제. 테이블들을 조회해가지고 업무적으로 뭐 사용자한테 원하는 데이터를 출력해 주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원하는 수정을 또 가능케 하는 이런 식의 역할을 하는 언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QL은 물론 뭐 NoSQL에서도 SQL을 사용합니다만, 네, RDBMS에서 사용하는 그런 언어를 SQL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런 SQL은 여러 가지 기능을 다 가능케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조회, 그 다음에 뭐 테이블 생성, 그 다음에 수정, 여러 가지 기능을 다 가능케 하는데 이런 기능에 따라 또 SQL을 이런 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자, SQL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문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select 문이라고 하는데 문장이니까. 자, 이렇게 SQL의 하나의 문장은 반드시 세미콜론으로 끝을 내야 돼요. 그래야 이 DBMS가 해석을 할 때, 아, 이렇게 끝, 여기까지만 해석하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확히는 만약에 한 페이지에 여러 개 문장을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세미콜론과 세미콜론 사이를 하나의 문장 단위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세미콜론을 생략하게 되면 갑자기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위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문법적으로 오류가 발생을 하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른 언어는 보통 대소를 구분을 하거든요. 문법적으로. 하지만 SQL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select라고 하는 이 SQL 문장을 작성을 해봤는데 소문자로 작성했죠. 이거를 대문자로 작성을 해도 네, 결과적으로는 동일하다 이거예요. 하지만 보통 회사는 자체적인 표준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는 소문자로 작성하고 누구는 대문자로 작성하고 이러면은 뭔가 SQL이 너무 지저분해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회사마다 우리 회사 내부는 여기까지는 대문자를 쓸 거고 뭐 이런 부분은 소문자로 쓸 거야 이런 식으로 표준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배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업무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회사에서 작성해야 되는 규칙 이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걸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네, 그거에 맞게끔 잘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ERD라고 하는 거는 모델링 과정에서 나오는 산출물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엔터티들, 그 다음에 엔터티 내부 속성들, 그리고 엔터티들끼리 갖는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반드시 표현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정리를 좀 하자면 기업이 데이터를 관리를 해야 돼요. 특히나 SQL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DBMS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 RDBMS일 수도 있고 NoSQL DBMS일 수도 있어요. 뭐 둘 다 설치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RDBMS를 설치를 만약에 했어요. 그러면 create database라고 하는 명령어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의 집합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추상적인 개념입니다만, 자, DBMS 입장에서는 나는 이런 DB에 이름을 붙여서 관리할게 라고 들어가는 거고, 자,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나는 그러면 A라는 이름의 DB에 여러 개 테이블을 만들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이런 물리적 설계를 하기 전에 이 데이터 모델러라고 하는 직업군을 가진 분들이 열심히 현업이랑 얘기를 해서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 건데를 잘 요약해가지고 이런 ERD를 그리면서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개념 모델링, 논리 모델링까지 거쳐서 자, DB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내용들을 전달받아서 그것 그대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 테이블들을 만들게 되면서 모델링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델링을 마쳤어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뭐 사전에 필요한 데이터들은 미리 입력을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을 진행하면서 사용자들이 이제 업무단에 필요한 데이터들 이렇게 남기게 될 수도 있잖아요. 뭐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 내역이 저장이 자동으로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또 사용자가 뭔가를 조회를 원해. 나 지금 잔액이 얼마야? 이런 것들 조회를 원한다 그러면 적절한 조회 문장을 이렇게 전달을 함으로써 사용자한테 리턴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업무가 돌아가기 위해서 어쨌든 이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정이 중요하더라.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이런 DBMS 종류는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RDBMS는 정형 데이터를 저장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비관계형 DBMS, 즉 NoSQL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를 주로 저장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세 가지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RDBMS를 설치를 했어요. 자, 그러면 DB를 생성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뭐를 생성해요? 테이블. 엔터티들이 이제 테이블이 되는 거잖아요. 자, 테이블을 만들고 이 안에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데이터가 저장되는 단위. 이게 테이블이니까 당연히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RDBMS는 정형 데이터를 저장할 목적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테이블의 형태는 행과 열의 구조를 갖는 2차원, 2차원 형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계정이라고 하는 애가 필요하다라고 사전에 설명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이 DB 안에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가장 쉽게 예를 들어서 막 직원들의 연봉 정보가 있는 거예요, 연봉. 근데 여러분 연봉 되게 민감하죠? 저도 뭐 동기들끼리 연봉 너 얼마야 뭐 물어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례인데. 자, 그러면 이 연봉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어느 테이블에 저장돼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해당 정보를 다 조회하게끔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제가 궁금해가지고 저 친구 연봉 얼마지? 막 이렇게 조회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이거를 나눠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데이터를 누구만 보게끔 할 수 있을까? 자, 권한이라고 하는 걸 부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정이라고 하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즉, 데이터베이스를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계정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계정을 분리를 해요. A라고 하는 계정, B라고 하는 계정, C라고 하는 계정. 보통 현업에서는 개인 계정이 발급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팀별로 공용 계정이 발급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인사팀은 공용 계정 이런 거 써서 접속해. 그러면 너네 팀에서 볼 수 있는 데이터만 보여줄게. 이런 식으로 계정을 만들고 해당 계정마다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제한해가지고 권한을 관리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런 계정이 없고 권한이 없으면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보안적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정이 필수다. 데이터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 계정별로 권한을 부여해서 이런 보안과 접근 제어를 관리하게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항상 스키마라고 하는 단어가 좀 애매한데 스키마는 만약에 A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어요. 자, 이제 제가 객체라는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객체. 객체라고 하는 건 create라고 하는 명령어로 만들 수 있는 대상, 실체가 있는 대상을 객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테이블도 객체죠. 자, 제가 A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고 끝이 아니라 A라고 하는 테이블이 어떤 정의를 가져야 하고 어떤 제약을 가져야 하는 이런 추가적인 객체들을 정의를 해야 돼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테이블에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업무적으로 모두 보여주면 안 돼. 그래서 뷰라고 하는 객체를 통해서 일부만 보여주게 할 거야 라고 관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것도 객체예요. 나는 A라고 하는 컬럼, A라고 하는 테이블에 뭐 특정 컬럼이 절대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고유키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만드는 거거든요.
자, 고유키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만들면 해당 컬럼에 중복된 값이 들어가려고 할 때 에러가 발생하면서 이런 무결성 관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건 테이블과 관련된 여러 상세 정보들이 이렇게 부수적으로 필요한데 이런 애들을 통틀어 스키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가 어떤 구조를 갖고 어떤 제약을 갖고 이런 모든 설명들 있죠. 이런 것들을 스키마라고 하다 보니까 한 뭔가 계정이 갖는 테이블뿐만 아니라 해당 테이블에 필요한 뭐 인덱스, 뷰, 제약 조건 여러 가지 이런 객체들을 통틀어 설명하는 개념이 스키마다. 자, 그래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스키마랑 계정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업무를 할 때도 후배한테 스캇 계정이 있어요. 스캇 스키마 백업했어?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스캇이라는 계정으로 만든 모든 객체들. 그래서 제가 그냥 스캇 땅덩어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전체를 백업했냐라는 질문이에요. 따라서 스캇 스키마, 스캇 계정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이런 의미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테이블이 어떤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이 스키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간혹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장단점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딱 헷갈리는 포인트가 몇 개 있는데, 일단 장점이 훨씬 많죠. 뭐 굳이 엑셀과 비교하자면 정렬 속도, 뭐 탐색 속도 말도 안 되게 빠르고요. 당연히 SQL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관리가 용이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SQL은 표준화가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SQL은 RDBMS가 사용하는 언어인데, RDBMS 종류가 여러 개였죠. 오라클, 뭐 SQL 서버, MySQL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럼 얘네들마다 SQL이 각기 달라.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도, 자, 저희 회사만 해도 제가 회사 있을 때도 오라클이라고 하는 이 DBMS도 관리를 하고 SQL 서버 DBMS도 관리하고 여러 가지 DBMS를 보통 한 회사에서 대체적으로 많이 다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관리자 입장에서는 오라클 문법 달라, SQL 서버 문법 달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표준을 좀 만들어서 공통적인 규칙을 갖게 하자라고 하는 표준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안시 표준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안시 표준을 다 너네들 DBMS 다 달라도 안시 표준을 다 지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는 거죠. 자, 어쨌든 SQL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정형 데이터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뭐 관리가 용이하고, 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으로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들이 신뢰성이 높게 관리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큰 DBMS의 장점이니까 기업이 DBMS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자, 단점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엑셀과 다르게 모든 것들을 모델링 단계에서 다 사전에 정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정의된 거는 운영 중에, 업무를 운영하는 중에 되도록 바꾸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최악의 경우 내가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테이블 구조를 바꿔야 돼 라고 한다면 최악의 경우 업무를 중단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구조 변경이 용이하지 않아요. 왜? 모델링 당시 정의를 아예 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은 어떻게 봐주시면 되냐면 원체 복잡하겠죠, 여러분. 엑셀보다 훨씬 이런 좋은 기능들을 갖추다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런 DBMS를 또 잘 관리를 하게 되면 백업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복구도 할 수 있어요. 즉 누군가가 데이터를 날려먹었어요. 그러면 백업이 잘 되어 있다면 복구도 가능하거든요. 시점 복구도 가능해요. 뭐 며칠 전으로 돌아가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이런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그러니 전문가라고 하는 DBA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스템 부하에 따른 성능이 어디서 문제가 되는지를 파악하기가 전문가나 가능한 영역이라서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쉬우면 뭐 DBA라고 하는 직업이 없게요. 자,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원체 이런 DBMS가 복잡하다 보니까 확장성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즉 초반에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1테라로 만들었어요.
근데 뭐 업무가 확장되거나 데이터가 더 많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이 저장 공간을 늘려줄 필요가 있잖아요. 2테라로.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이 공간이죠. 이 공간을 확장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죠. 뭐 이런 작업을 할 때 특히나 이런 영업을 중단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런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복잡하게 구성이 돼 있다. 이런 내용들이고 자, 특히 이런 DB가 깨졌어. 이런 게 이제 장애인데 장애가 발생되면 당연히 업무 중단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이런 데이터 깨진 걸 또 복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참 어렵게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점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다음은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개념은 뭐 이해하실 거고 종류에 대해서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자, 무결성에 대한 개념은 결점이 없게끔 만든다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제약 조건이나 사전에 각 컬럼마다 데이터의 길이나 타입을 제한한다 그랬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는 데이터를 딱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품질 높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가거나 수정될 수 있겠죠. 그런 모든 것들을 무결성이다라고 하는데, 즉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데이터의 결손이나 부정합이 없게끔 보장하는 개념이 무결성이다. 자, 근데 이 무결성은 또 그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개체 무결성은 기본 키랑 관련된 무결성이에요. 즉, 기본 키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만듦으로써 절대 이 컬럼에는 중복된 값이 들어갈 수 없고, 널의 값이 들어갈 수 없어 라는 식으로 무결성을 확보하는 그런 개념을 개체 무결성이다라고 하는 거고, 자, 참조 무결성은 참조키, 외래키죠. 외래키를 제가 뭐 EMP 테이블, 사원 테이블이죠. 사원 테이블에 DPTNO 컬럼에 외래키를 만들어요. 그 얘기는 무조건 부모, 부서죠. 부서에 DPTNO에 있는 값들만 여기 허용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40번 부서는 없어. 그러면 못 들어가게 막는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무결성을 관리하는 게 참조 무결성이다라는 거고, 우리 도메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학년에 값의 범위가 1, 2, 3, 4만 와야 돼 라고 한다면 학년이라고 하는 컬럼은 절대 이것 외의 데이터는 들어가면 안 돼 라고 제한을 걸면 5라고 하는 숫자의 입력 시 에러를 발생시킬 수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도메인 무결성. 자, 널 무결성은 말 그대로 나는 이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널이 들어가면 안 돼 라고 누군가가 너를 입력을 하려고 할 때 막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무결성을 유지하는 그런 개념이 널 무결성이고요. 자, 고유 무결성은 고유키와 관련된 네, 무결성입니다. 즉, 부서명이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부서명이라고 하는 이 컬럼에다가 유니크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만들어요. 즉, 고유키라고 하거든요. 자, 고유키를 만들면 누군가가 부서명을 동일한 이름으로 입력하려고 할 때 에러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중복되지 않게끔 관리하는 그런 무결성을 고유 무결성. 자, 마지막으로 키 무결성은 우리 A라고 하는 테이블과 B라고 하는 테이블이 관계를 맺게끔 하려면 반드시 조인 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랬죠. 뭐 앞서 부서라고 하는 이 부모 테이블의 DPTNO가 자식 쪽에 이렇게 상속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DPTNO를 같이 갖게 되면서 얘가 조인 키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에요. 즉, 관계를 맺는 경우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 이상의 이런 조인키를 같이 공유해야 된다. 그래야 서로 데이터가 동일하게 관리될 수 있다라는 개념이 키 무결성입니다. 자, 이제 테이블이 갖는 특징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뭐 개념 자체는 이해하시죠? DBMS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최소 단위다. 행과 열로 2차원 구조로 되어 있다. 나중에 엔터티라고 하는 이런 설계 당시에 이런 용어들이 결과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즉 물리 모델링을 거치게 되면은 테이블이라는 이름으로 네, 동일한 맥락이지만 이렇게 용어가 달라진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당연히 하나의 테이블은 동일한 성격의 데이터 집합을 저장하겠죠. 뭐 예를 들어 제가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뭐 생뚱맞게 교수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당연히 동일한 데이터들, 동일한 특성을 갖는 데이터들이
하나의 테이블에 저장이 되게끔 관리되어질 거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특징이거든요. 자, 제가 앞서 계정이라고 하는 애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특히나 오라클에서는 계정이랑 스키마랑 구분하지 않는다라고도 말씀드렸죠. 스키마. 자, 그러면 스캇이라고 하는 계정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스캇 계정으로 접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 스캇 계정에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됐어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스캇 계정으로 접속해서 create라고 하는 테이블 명령어로 테이블을 만들면 스캇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계정으로 접속을 해서 테이블을 만들면 별도의 소유자를 명시하지 않는 한 이 접속한 계정이 소유자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스캇 계정으로 접속을 했지만 나는 다른 사람, 다른 계정에 이런 소유의 테이블을 만들게 라는 것도 뭐 권한이 있다면 명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접속한 계정과 테이블 소유자가 일반적으로는 같습니다만 하지만 별도의 테이블의 소유자를 지정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다른 소유자가 전달될 수 있더라라는 점.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오라클에 대한 설명이고 사실 스키마라고 하는 개념은 SQL 서버에서는 계정과 별도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 정리하자면 하나의 테이블은 하나의 스키마라고 하는 범위에 소속이 되어야만 하는데 오라클에서는 이렇게 스키마 위에 계정이라고 쓰세요. 그러면 하나의 테이블은 하나의 계정의 소유가 되어야만 하는구나. 동시에 여러 소유의 테이블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자, 테이블명은 동일한 스키마 내에서는 중복될 수 없다. 즉, 동일한 계정 내에서는 중복될 수 없는데 스키마가 다를 경우 동일한 이름으로 생성 가능하다. 즉, 계정이 다를 경우 소유자가 다를 경우 동일한 이름으로 생성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스카 소유의 EMP라고 하는 애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풀 테이블 이름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원래 테이블 이름은 우리는 간편하게 이렇게 테이블 이름만 쓰지만 원래는 공식적으로는 점을 붙여가지고 소유자를 쓰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스캇 거야 라고. 자, 그러다 보니까 스캇 소유의 EMP를 또 만들려고 해? 그러면 완전히 이름이 동일해지니까 안 돼. 이렇게 되는 거고. 알았어. 그러면 내가 HR 소유의 EMP는 만들 수 있어? 라고 하게 되면 풀 네임이 어쨌든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 테이블명은 중복되면 안 되지만 안 만들어져요. 하지만 스키마가 다르다면 소유자가 다르다면 테이블 이름은 중복해서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밑에다가 이렇게 조회를 해봤는데 이 문장까지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EMP라는 이름의 객체를 모두 조회해줘 이런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EMP가 테이블이고 근데 같은 이름의 EMP지만 소유자는 달라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소유자가 다르다면 테이블명은 같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하지만 하나의 소유자의 같은 이름의 테이블을 여러 개 만들 수는 없더라.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의 엔터티는 반드시 이런 기본 키가 하나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각 테이블은 기본 키가 하나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관계를 맺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런 기본 키를 자식 쪽의 외래 키로서 상속을 시키면서 관계를 맺게 되더라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설계 시에 테이블을 만들 때 테이블의 각각 속성, 컬럼이죠. 이 컬럼들에 대한 데이터 타입이나 길이, 그리고 각 컬럼마다 어떤 값들만 들어올 수 있어 라는 제약 조건들을 정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더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결성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본 적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테이블에 사전적으로 각 컬럼에 대한 특징들을 정의한다라고 했으니까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DSC라고 하는 디스크립션의 약자예요. 이걸 가지고 테이블명을 쓰게 되면은 각 컬럼의 순서, 즉 이 테이블은 어떤 컬럼들을 가지고 있고 컬럼 이름이 뭐고 컬럼 순서는 이래. 그리고 각 컬럼마다 데이터 타입은 어떻고 그 다음에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게 길이거든요. 길이고 바이트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EMP-NO라고 하는 이 컬럼은 숫자 타입, 넘버란 얘기는 숫자 타입만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숫자 타입의 컬럼에는 절대 문자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문자 타입의 컬럼, 이런 애들이 문자 타입이거든요. 바차2. 자, 오라클에서는 바차2라는 애랑 그 다음에 차라고 하는 애로 문자 타입을 관리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나중에 관리 구문 때 다시 자세히 보도록 하고, 자, 어쨌든 문자 타입으로 만들잖아요. 이때는 숫자 상수의 삽입이 가능해요. 왜냐면 문자라고 하는 값이 숫자를 포함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문자라는 컬럼에, 즉 문자 타입의 컬럼에는 숫자 값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반대로 이렇게 EMP NO는 절대 넘버 타입만 와야 돼 라고 선언했다면, 이때는 이제 문자 값에 대한 삽입이 불가능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 데이트는 날짜 타입이다 라는 얘기고, 날짜 타입은 길이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날짜는 또 뭐 10분초까지 저장하겠다 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연월일까지만 지정하겠다라고 형식이 너무 다양해서 길이를 따로 지정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숫자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7컴마라고 해서 요 뒤에 있는 숫자 있죠? 이게 소수점 자릿수를 지정할 때 쓰는 거예요. 즉 7,2란 얘기는 총 7개의 자릿수 중에서 그 중에 2개 자릿수가 소수점 자릿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 모델링 당시에 엔터티를 설계할 때 각각에 대한 속성이랑 그 다음에 속성에 대한 데이터 타입, 길이 이런 애들을 같이 정의하고 DESC라고 하는 명령어로 확인 가능하다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서 또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테이블 명령 규칙. 자, 우리가 나중에 create라고 하는 명령어로 뒤에다가 테이블을 붙이게 되면 테이블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다가 테이블 명을 쓰실 수 있고, 네, 괄호 열고 컬럼명을 쓰시면 되거든요. 컬럼명 1, 그 다음에 뭐 넘버 타입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타입을 써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컴마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테이블 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규칙, 명명 규칙, 즉 이름을 붙이는 규칙인데요. 최대 30자까지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에러가 발생한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테이블명 자체는 여러분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create table이라는 명령어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미.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계정으로 create table 이렇게 만들면 이미 존재하는 테이블이다 라고 해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테이블 이름을 이렇게 쓰시든 이렇게 쓰시든 이렇게 쓰시든 구분하지 않아요. 자, 근데 만약에 나는 진짜 이렇게 생긴 테이블 이름을 만들고 싶어. 대소를 원래 구분하지 않는데 강제로 대소에 대한 구분을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무조건 이름이라고 하는 걸 지정할 때 강제라고 하는 건 쌍따옴표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무적이에요, 무적.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따라서 제가 create table A 이렇게 하는 거랑 create table A 이렇게 하면 똑같은 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쌍따옴표만 붙이면 각각 다른 이름의 테이블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거 그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자, 또 하나. 네,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여러분 컬럼명도 마찬가지인데 숫자로 시작할 수 없어요. 자, 밑에 봐주시면 제가 create table 1 테스트 에러 발생합니다. 에러, 이게 에러거든요. 에러 코드. 자,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안 되는 걸 강제로 이름을 붙이겠다? 쌍따옴표. 가능은 하지만 당연히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당연히 현업에서는 이런 식으로 만들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게끔 한다면 쌍따옴표로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테이블 이름에는 원칙적으로 특수기호랑 공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치만 사용할 수 있는 특수기호가 몇 개 있어요. 자, 이런 애들은 보통 우리가 문자나 숫자랑 같이 표현하기 좋은 그런 특수기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허용을 합니다. 허용하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근데 이것 외에 테이블 이름에 다른 특수기호를 쓴다 이러면 에러. 그리고 공백도 안 돼요. 자,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하이픈 안 돼요. 에러 발생하는데 역시 강제로 만들겠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쌍따옴표.
자, 여기는 이제 샵은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자, 쌍따옴표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러면 가능해요. 그치만 당연히 이렇게 안 만들겠죠. 자, 그리고 공백이 이렇게 테이블명 안에 들어가면 못 알아들어요, 얘가. 아, 테스트까지가 이름이구나. 근데 얘는 뭐지? 못 알아들어서 에러가 발생하는데 강제로 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세트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어때요? 특수기호도 들어가고 공백도 들어가잖아요. 강제로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름을 지정할 때 이렇게 쌍따옴표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름을 지정할 때라고 했으니까 테이블 이름을 강제로 지정할 때도 쌍따옴표. 나중에 컬럼 이름에 대한 명명규칙도 동일하거든요. 숫자로 시작할 수 없고 공백 특수기호. 얘네 빼고는 불가능해. 동일하게 컬럼명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역시 나 컬럼명 안 되지만 동일하게 강제로 만들게라고 한다면 역시 쌍따옴표. 즉 이름의 강제는 쌍따옴표다라고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어쨌든 가급적 쓰지 말라는 건 쓰지 않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예약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예약어라는 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문법이거든요. 자, 이미 셀렉트, 드랍, 유저, 테이블 이런 문법이 있어요. 우리 나중에 셀렉트문 전체 배우게 되실 텐데 프롬 얘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웨어 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그룹 이런 애들 그 다음에 해빙 마지막으로 정렬할 때 오더라는 애를 쓰거든요. 오더 바이 이렇게. 자, 이런 애들은 이미 문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얘랑 이제 같은 이름의 테이블명이나 컬럼명을 쓰게 되면 어때요? 충돌되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쓰지 마라. 따라서 제가 셀렉트라고 하는 이런 문법이 이미 존재하는데 이런 이름으로 만들려고 시도하면 에러가 발생하지만 이 역시도 강제로 네, 쌍따옴표 쓰면 가능한데 당연히 이런 식으로 현업에서 안 만들긴 하겠죠. 어쨌든 불가능한 부분이 예약어에 대한 사용은 원래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강제로는 네, 쌍따옴표를 붙이면 가능하더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자, 관경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거. 뭐 제약 조건들이 있으니까 무결성, 관리하기 좋아서 신뢰성 높죠. 탐색 속도 SQL 사용하다 보니까 빠르고요. 자, 기존에 논리 모델링에서 작성한 여러 가지 테이블, 객체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는 쉽게 변경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었고요. 부하를 분석하기 편리하면은 DBA라고 하는 직업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부하를 분석하는 게 어려운 고난이도 영역이거든요. 어쨌든 편리하지 않다. 자, 2번. 다음이 설명하는 무결성 종류. 자, 기본 키가 나오면 무조건 개체. 그리고 외래 키가 나오면 네, 참조. 그 다음에 도메인 아시죠? 뭐 그레이드 기억해 주시고. 그레이드가 뭐 1, 2, 3, 4 중에 하나여야 된다. 뭐 이런 느낌. 그 다음에 고유 키. 유니크 제약 조건인데요. 그래서 유니크 제약 조건을 걸어놓고 중복되면 안 돼. 라는 내용이고. 자, 다시 한번 FK는 널은 허용을 해요. 어쨌든 부모에 있는 값만 절대적으로 써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널이라고 하는 애는 부모 값과 다르다라고 볼 수 없어서 널은 허용하고요. 그 다음에 고유키, 유니크 키죠. 이런 애들도 역시 널 허용합니다. 기본 키만 널을 허용하지 않아요. 자, 다음 중 테이블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 자, 커스텀은 뭐 가능하고요. 오더는 오더 바이라고 하는 문법이랑 충돌. 네, 그래서 안 되고요. 원래 단수형으로 쓰는 게 맞는데 그래서 주문 내역을 오더로 작성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더즈를 이제 써서 어쩔 수 없이 네, 오더랑 겹치니까요.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고 자, 언더바 같은 애들은 뭐 충분히 같이 사용 가능하고요. 숫자를 포함할 수는 있죠.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만약에 이런 보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 쌍따옴표 없이는 당연히 만들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네, 2번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의 2번입니다. 네, 2-2 셀렉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SQL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SQL을 그 기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로 이렇게 구분을 할 거고 이게 무조건 시험에는 한 문제 나옵니다. 아마 공부를 할 때는 외워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근데 딱 문제를 보면 되게 반가우실 거예요. 맞추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자, 셀렉트문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 DDL, 데이터를 정의하는 언어거든요.
여러분 데이터를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생김새 있죠. 개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를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삭제한다거나 그리고 알터는 변경이거든요. 변경. 자,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테이블에 대한 컬럼 이름을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변경할 때 쓰는 게 알터라고 하는 그런 문장인데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옆에 써두세요. 이 DDL이라고 하는 친구는 오토 커밋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토 커밋. 우리 커밋 알죠? 네, 밑에도 나옵니다만. 자, 우리가 뭔가 이 데이터를 변경을 했어요. 엑셀도 마찬가지죠? 뭐 어떤 텍스트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변경을 했으면 저장하거나 취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저장하겠어. 그러면 컨트롤 S 이런 식으로. 자, 이 컨트롤 S 역할을 하는 이 SQL 문장이 커밋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변경을 했어요. 뭐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밑에 바로 커밋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셔야 위에 있는 변경이 저장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실수로 다른 테이블 변경을 해야 되는데 실수로 또 다른 테이블을 변경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빨리 재빨리 저장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취소가 가능하겠죠. 이럴 때 들어가는 게 롤백입니다. 자, 우리 앞서 트랜잭션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어쨌든 트랜잭션은 보통 변경하는 그런 문장들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트랜잭션을 제어한다라고 해서 이런 커밋과 롤백을 TCL 네, 트랜잭션 컨트롤 T가 트랜잭션이에요. 아, 그래서 커밋 롤백은 T 안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어쨌든 오토 커밋이란 얘기는 뭐냐면 자동 저장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커밋 이렇게 실행하지 않아도 자동 저장된대요. 자,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크리에이트 테이블로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커밋 할 필요 없이 자동 저장됐을 거예요. 영구 저장. 마찬가지 드랍. 제가 테이블을 삭제했네. 복원 가능해요? 안 돼요? 롤백 돼요? 절대 안 되죠. 자, 한 번 커밋한 것은 여러분 롤백 될 수 없어요. 커밋 하기 전에 나는 얘를 취소할게 들어가는 게 롤백인데 한 번 완전히 완료를 했어. 연구 반영했어. 이거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드랍 테이블로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삭제했어요? 그러면 뭐 사유서 써야죠. 네, 안 됩니다. 롤백 안 돼요. 자, 근데 트렁케이트는 뭐냐면 구조를 변경하진 않아요. 그러면 구조를 변경하지 않으면 DDL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게 보면 맞는데, 근데 이 트렁케이트라는 친구는 테이블 데이터를 몽땅 날려버리는 막강한 삭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장이거든요. 즉, 일부는 삭제할 수 없고요. 무조건 전체만 삭제를 도와주는 앤데, 무서운 게 뭐냐면 얘는 오토 커밋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트렁케이트가 DDL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토 커밋 때문에. 따라서 앞에 있는 세 개처럼 뭔가 직접적으로 구조를 변경하진 않아요. 즉, 테이블에 뭐 컬럼명, 그 다음에 컬럼의 데이터 타입, 이런 애들이 변경되진 않습니다만 데이터가 몽땅 날아가는 그런 명령어다. 자동 저장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자, DML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게 수정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데이터를 수정한다는 것은 행 단위로 삽입, 그 다음에 행 단위로 삭제. 자, 트렁케이트는 전체 삭제지만 딜리트 가지고 삭제를 하게 되면 전체를 삭제할 수도 있고 특정 행을 선택해가지고 특정 행만 삭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정. 내가 계좌 잔액을 수정해야 된다. 업데이트. 그 다음에 머지는 뭔가 T1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수정할 건데 T2를 동일하게 반영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뭐 없는 거 인서트, 다른 거 업데이트. 따라서 머지는 뭔가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완전히 참고하고 있는 테이블과 동일하게 변경을 원한다 할 때 쓰는 게 머지예요. 자, 그러면 DML 애들은 무조건 커밋이나 롤백으로 이 트랜잭션을 완료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얘 아직 수정 중이구나 라고 해서 다른 사용자가 해당 데이터의 수정을 아예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따라서 기억해 주세요. DML은 수정인데 수정을 했다면 저장하거나 취소를 반드시 둘 중에 하나 해줘야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고 자,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는 데이터 자체에 대한 제어다라고 해서 권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권한.
자, 권한에 대한 걸 부여하겠다, 그랜트. 이미 부여된 권한을 회수하겠다, 리보크.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하나 빠졌죠.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셀렉트 문인데요. 이거는 조회를 위해서 수행하는 문장입니다. 자, 근데 조회라고 하는 애는 어디에도 들어가기가 애매하잖아요. 자, 그래서 쿼리를 만들겠다. 자, 쿼리라고 하는 건 네, 하나의 셀렉트 문장, 이거를 쿼리라고 해요. 그래서 뭐 너 무슨 무슨 쿼리 짰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데이터 쿼리 랭귀지란 얘기는 셀렉트 문장이다라고 해서 셀렉트를 이 DQL 안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노랭이 책 가지고 혹시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셀렉트가 DML 안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DML 뭐라고 했어요? 수정 언어다라고 했는데 셀렉트가 수정 언어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반드시 커밋 혹은 롤백으로 해당 수정을 완료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셀렉트는 그냥 단순 조회라서 커밋이나 롤백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셀렉트는 어딜 봐도 DML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최 측에 문의를 했더니 뭐 예전에는 이 셀렉트를 DML에 넣기도 했더라.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더라. 자기네들도 뭐 반반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어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제가 또 문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셀렉트가 DML 안에 포함된다라는 식의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겠죠. 어쨌든 이렇게 잘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셀렉트문 구조를 이제 본격적으로 볼 건데 뭐 할 때 사용하는 문장이래요? 네, 이미 저장돼 있는 테이블에 데이터를 조회할 때 사용자가 나 현재 잔액 얼마야? 나 작년에 결제 내역 뭐야? 다 보여줘. 이런 거 조회를 할 때 네, 사용하는 언어가 셀렉트 문입니다. 자, 여러분 셀렉트 문은 총 6개의 절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건 각각의 절마다 기능이 있습니다. 옆에다가 기능 적어 볼 건데요. 자,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애가 문법적 순서예요. 따라서 당연히 셀렉트를 맨 위에 써야지 갑자기 두 번째 쓴다거나 하면은 오류 발생하니까 이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근데 원칙적으로 이렇게 이 순서대로 씁니다만 간혹 밑에 있는 그룹 바이랑 해빙은 서로 뒤바꿀 순 있어요. 뭐 해빙이 갑자기 오더 바이 뒤에 갈 순 없어도 해빙과 그룹 바이는 뒤바뀌어도 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그룹 바이 먼저 써라고 돼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법 순서는 이런데 SQL에 대한 실행 순서, 해석 순서는 이것과 다르거든요. 즉 DBMS가 내부에서 뭘 먼저 처리할게 라고 하는 실행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 자, 이거는 기능을 아마 이해해야 아마도 뭐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기능부터 좀 보면 어쨌든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하는 거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테이블은 여러 개 행과 여러 개 컬럼으로 구성돼 있죠. 자, 이럴 때 나는 이 테이블들 중에 일부 컬럼만 선택을 원해. 이런 식으로 최종 출력을 정의하는 절이 셀렉트 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별표를 쓰거나 자, 별표를 쓰게 되면 모든 컬럼을 출력해 줘란 얘기고 원하는 컬럼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얘는 선택이기 때문에 제외는 안 돼요. 즉 A라고 하는 컬럼이 있어요. A라고 하는 컬럼 외에 나머지를 다 출력해 줘라고 한다면 뭐 마이너스 A 이런 식의 처리는 불가능하고요. 무조건 모든 컬럼명을 컴마로 구분해서 써주셔야 됩니다. 나는 이런 순서대로 출력을 원해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원본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변형 없이 출력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함수라던가 아니면 연산, 뭐 A라고 하는 컬럼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줘 이런 식의 출력도 가능해요. 이런 것들을 표현식이라고 하거든요. 즉 표현식은 별표나 컬럼명 자체를 쓰는 것 외에 뭔가 변형된 수식 이런 애들 상수도 마찬가지예요. 상수. 나는 뭐 A, B, 즉 A랑 B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을 하면서 세 번째 위치에는 모든 행마다 다 100이라고 하는 숫자와 함께 출력해줘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프롬절은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데 라고 하는 출처, 즉 테이블 명을 써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테이블과 비슷하게 테이블 데이터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객체가 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뷰를 통해서 해당 데이터의 조회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네, 뷰 이름을 프롬절에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웨어절은 행을 선택하는 거예요. 필터링이죠.
우리 왜 엑셀에서도 나는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의 값이 이렇게 체크할 수 있잖아요. 남자. 그러면 남자의 행만 출력되죠. 이것처럼 여러 개 행 중에 내가 원하는 일부 행만을 선택하고 싶어 하면은 이 행을 선택하기 위한 조건. 자, 조건의 형태는 대상, 주로 이제 컬럼 이름이겠죠? 컬럼명. 그 다음에 연산자, 뭐 이퀄 이런 연산자, 그 다음에 상수. 이게 조건의 형태예요. 나중에 웨어절 할 때 말씀드릴 건데. 자, 그래서 상수는 숫자 상수일 때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문자 상수나 날짜 상수일 때는 반드시 홑다운표. 여러분 쌍따옴표 아닙니다. 쌍따옴표는 있는 그대로라는 얘기를 했고요. 문자 상수나 날짜 상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홑다운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문자나 날짜 상수. 자, 어쨌든 필터링하는 조건을 쓰는 게 웨어절. 자, 필터링까지 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성별 뭔가 집계를 원해. 자, 그래서 성별 뭐 성적 평균. 그러면 남자 얼마, 여자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식의 요약을 좀 해줘라고 하는 게 그룹 바이. 요약. 그 다음에 해빙은 그룹 바이 후에 수행이 되면서 나는 여러 가지 요약 정보를 얻었는데 그 중에 일부 그룹만 선택을 좀 해줘라는 그룹에 대한 선택이에요. 그룹 선택. 자, 마지막으로 오더 바이는 정렬이겠죠. 나는 이름 순서대로 뭐 성적 역순 이런 순서대로 정렬해서 출력해줘 이런 개념인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SQL을 해석할 때는 이 순서대로 해석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내가 최종 출력을 원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프롬절로 데이터를 가져와요. 전체를. 그 다음에 사용자가 원하는 행이 있다면 웨어절로 골라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골라진 행에 나는 집계 연산을 원해 라고 한다면 그룹 바이로 나는 성별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라고 그룹을 지정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집계 연산을 했어요. 근데 나는 그 집계 연산 결과 중에서 일부 그룹만 선택 혹은 제외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해빙절을 쓰셔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룹에 대한 선택. 자,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사용자가 그래서 뭐를 출력해 주면 하는 건데 라는 점이 셀렉트절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셀렉트절이 수행이 되고요. 이렇게 셀렉트로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다 가공을 해 놓고 마지막에 정렬을 수행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정렬이 수행돼요. 따라서 셀렉트절보다 나중에 수행되는 절은 정렬, 오더바이 절밖에 없어요.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절들을 이해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셀렉트 절은 그래서 최종 출력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 제외는 할 수 없다 그랬고요. 별표 또는 컬럼명 또는 표현식을 써주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거는 별표와 컬럼명 그리고 별표와 표현식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별표는 단독으로만 사용 가능해요. 옆에 써주세요. 단독으로만 사용 가능. 네, 따라서 제가 셀렉트 별표랑 뭐 EMPNO라고 하는 컬럼이 있대요. 이런 식의 출력은 에러가 발생한다. 자, 만약에 여러 컬럼을 나는 동시에 선택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 컴마로 구분해서 나열해 주시면 되고요. 네, 나열 순서대로 출력됩니다. 즉 셀렉트 뭐 EMPNO 그 다음에 ename 순서대로 나는 EMP라고 하는 테이블에 전체 행에 대해 웨어절 안 썼으니까 전체 행에 대해서 이 두 개 컬럼만 이 순서대로 출력을 해줘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현식도 어쨌든 처리가 가능한데요. 나중에 보도록 하고 자, 특징은 이 셀렉트절에서 표시할 대상 컬럼에다가 별칭을 지정할 수 있대요. 즉 나는 EMPNO, ename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다음처럼 이 컬럼명 그대로 이렇게 출력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고서로 제출을 했더니 상사가
아, 이게 뭔 말이야. EMP 애노가 뭔데 그래서 약간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본의 컬럼명은 EMP 애노인데 단순히 이 셀렉트 문에서만 출력 결과를 다르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각 컬럼마다 출력의 임시 이름이죠. 별칭이라고 하는데 이 알리아스를 지정할 수가 있대요. 자, 이 지정 방법은 조금 이따 다시 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 그 교재에서 많이 표현되는 테이블이에요. EMP라고 하는 테이블은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기본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EMP 테이블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면은 시험에서도 원체 오라클을 공부한 사람들은 해당 테이블을 다 알고 있어요. 물론 뭐 데이터까지 세부적으로 기억하진 않지만 어떤 구조인지를 익숙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도 EMP 데이터를 활용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므로 익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차례대로 어쨌든 총 14개 행. 이거는 직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직원 테이블이거든요. 인플로이. 그리고 14명에 대한 직원 정보가 출력되고요. 8개 컬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EMP NO는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네임은 이름, 그 다음에 직무, 그 다음에 MGR은 상사 번호다라고 했었죠. 우리 계층 구조할 때. 즉, 스미스의 상사는 790이라는 4번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790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봤더니 아, 포드가 스미스 상사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지금처럼 1번 행과 13번 행이 연결돼서 뭔가 이런 조건을 MGR은 EMPNO와 같다라는 조건을 쓰게 되면 연결되잖아요. 이런 경우가 셀프 조인이다라고 얘기한 바 있죠. 어쨌든 입사일, 급여, 그 다음에 보너스, DEPT 테이블과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한 부서 번호. 이렇게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EMP 테이블을 사용해서 좀 예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컬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컬럼대로 나열해 주시면 돼요. 컴마로. 자, 원래는 14개 행이 모두 나와야 되는데 교재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생략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순서대로 출력을 원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표현식, 즉 계산된 결과를 원한다. 자, 셀이라고 하는 요 급여가 숫자 컬럼이에요. 그래서 연산할 수 있거든요. 곱하기 1.1. 1.1이란 얘기는 10% 인상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기존 급여 말고 10% 인상된 급여를 이런 컬럼과 함께 출력을 원해라고 한다면 연산 결과를 써주시면 돼요. 이런 걸 표현식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그냥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네 번째 컬럼에다가 숫자 상수를 쓰게 되면 숫자 상수는 뭔가 계산되는 값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두 동일한, 즉 상수를 쓰게 되면 각 행마다 모두 동일한 값을 갖게 출력을 해줘요. 어쨌든 총 14건은 모두 출력을 해줘야 되니까 다 14건 모두 100이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가지고 출력되더라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셀렉트절에 연결연산자라고 하는 애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파이프 2개 연이어서 붙인 거거든요. 이것의 역할은 문자열의 결합입니다. 즉 분리되어진 문자열을 결합하는 거예요. 만약에 EMPNO라고 하는 컬럼의 값과 그 다음에 eName이라고 하는 컬럼의 값은 서로 분리되어진 컬럼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하이픈을 넣어서 마치 하나의 문자열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면 사이사이에 결합하고자 하는 그 값 사이사이에 이렇게 연결연산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제가 A, B라는 문자 상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CD라고 하는 문자 상수가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원래는 분리되어진 2개인데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연결연산자만 쓰면 마치 하나의 이렇게 문자열처럼 합쳐준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연결연산자는 분리되어진 2개 대상에다가 가운데에 이렇게 사용을 함으로써 이 2개를 다시 하나로 합쳐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 셀렉트절 말씀드릴 때 별표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지금처럼 별표 뒤에 컴마를 쓰는 순간 에러. 그래서 에러 코드. 어쨌든 별표랑 다른 컬럼 혹은 별표랑 숫자 상수 뭐 이런 식의 처리도 안 돼요. 별표는 무조건 하나만. 자, 출력 가능하다라고 기억해 주시고. 자, 아까 나는 출력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잠깐 이 셀렉트 문에서만 출력 이름을 좀 바꿀게요 라고 하는
각 컬럼마다 임시 이름, 컬럼 별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컬럼 별칭을 지정한다라고 해서 원본의 컬럼명이 변경되는 건 아닙니다. 해당 셀렉트 문에서만 유효한 그런 별칭이고요. 자, 중요한 거는 컬럼 별칭은 어디서 정의하냐면 셀렉트 절에서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해요. 따라서 나는 최종 출력의 형태를 정의하는 게 셀렉트 절이잖아요. 그래서 이네임이라고 하는 컬럼명이 이대로 출력되는 게 싫어 라고 한다면 방법은 컬럼명 뒤에 한 칸 띄고, 띄어쓰기 중요합니다. 한 칸 띄고 as를 써서 한 칸 띄고 별칭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름 이런 식으로. 자, as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은 셀 한 칸 띄고 바로 컬럼 별칭 쓰셔도 돼요. 뭐 급여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런 컬럼 별칭도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절대 전달하면 안 되는 그런 이름이 있어요. 자, 일단 이거부터 보면은 자, 별칭에 공백 포함할 수 없습니다. 우리 테이블 명명 규칙이랑 유사해요. 그래서 별칭을 갑자기 급 한 칸 띄고 안 되는데 강제로 이름 그대로 전달하는 방법 뭐라 그랬죠? 네, 쌍따옴표. 안 되는데 쌍따옴표 쓰면 가능해요. 자, 그리고 숫자로 시작할 수 없어요, 별칭. 원래 안 되는데 쌍따옴표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특수기호 뭐 언더바랑 샵이랑 그 다음에 요 달러를 제외한 특수기호는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 느낌표 원래는 안 되는데 강제로 쌍따옴표를 쓰게 되면 가능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컬럼 별칭은 한글 가능해요. 제가 이름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물론 DMS의 언어가 한글이 가능하다라는 세팅이 되어 있다면 한글 전달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문자로 시작해야 되고 예약어, 뭐 셀렉트 이런 애들을 컬럼 별칭으로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 당연히 숫자로 시작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공백이나 특수기호 얘네들 제외한 그런 특수기호는 함께 사용 불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근데 강제로 전달을 하려면 별칭에 쌍따옴표 붙여주시면 된다. 특히나 여러분 대소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네임 as 해놓고 뭐 ABCD라는 이름을 부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소문자로 쓰셔도 대문자로 쓰셔도 똑같은 별칭이에요. 하지만 나는 대소를 구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역시 쌍따옴표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대소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이럴 때 있는 형태 그대로라는 의미로 쌍따옴표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도 강조했었던 내용인데 정말 중요해요. 셀렉트 절보다 늦게 수행되는 절은 오더 바이 절이 유일하다 그랬죠. 늦게 해석되는 절. 자, 근데 보세요. 셀렉트가 있고 프롬이 있고 문법 순서는 이렇죠. 왜요? 물론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뭐 그룹 바이 그 다음에 having 마지막이 오더 바이인데 이거는 문법적인 순서고 실행 순서는 얘가 5번째예요. 1, 2, 3, 4, 5, 6. 따라서 셀렉트 절보다 늦게 수행되는 절은 오더 바이 절이 유일한데 자, 근데 컬럼 별칭이 언제 정의된대요? 셀렉트 절에서 정의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컬럼 별칭이 5번째 위치에서나 정의가 되는데 그 앞에서 수행되는 이런 프롬이나 웨어, 그룹 바이 해빙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과거잖아요. 셀렉트 입장에서 나머지 절들은 과거죠. 이러니까 셀렉트 절 이후에나 별칭이 정의된 거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예제를 제가 뒤에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은 좀 외워주세요. 컬럼 별칭은 셀렉트 절에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정의된 컬럼 별칭을 다시 사용할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오더 바이 절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요. 나머지 절에서는 컬럼 별칭을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에러 발생해요. 자, 어쨌든 예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특히나 이거 컬럼 별칭 안 쓰면 있는 그대로 이렇게 출력되거든요. 근데 보고서 이렇게 제출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as와 함께 특히 이렇게 표현식 같은 애들, 함수식 이런 애들은 복잡한 이름으로 출력이 되니까 가급적 컬럼 별칭을 정의해 주시는 게 좀 예쁘게 출력이 되겠죠? 자, 그리고 as는 생략 가능하고요. 자, 컬럼 별칭에 올 수 없는 대상들 이렇게 공백을 포함하면 안 돼요. 에러 발생하는데
강제로 쌍따옴표를 붙이면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추천하진 않죠. 자, 그 다음에 쌍따옴표가 또 필요한 케이스 봤더니 원래는 셀렉트 이런 애들 중복되잖아요. 안 되는데 역시 쌍따옴표 붙이게 되면 가능은 하대요.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근데 컬럼 별칭에 함수 이름은 또 전달이 가능해요. 뭐 썸이라던가 이런 애들. 썸은 그냥 썸만 쓰셔도 가능은 합니다. 자, 셀렉트절 봤고요. 프롬절은 뭐 하는 거래요? 프롬절은 그래서 데이터가 어디 있는 건데 라고 하는 출처. 그래서 나는 EMP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의 출력을 원해 라고 한다면 EMP라고 하는 테이블 이름을 프롬절에 쓰시거나 아니면 나는 테이블 말고 뷰라고 하는 객체를 통해서 테이블을 좀 간접적으로 출력을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뷰 이름을 쓰실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이제 조인이죠. 나는 EMP 테이블이랑 DEPT 테이블을 동시에 같이 출력을 원해 라고 한다면 어쨌든 분리되어진 애니까 조인이라고 하는 연산을 해야 된다라고 앞서 모델링 때도 설명드렸죠. 자, 조인을 할 때는 프롬절에 이렇게 테이블명을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나열하는 방법이 SQL의 두 가지 문법, 오라클 문법과 그 다음에 SQL 표준, 안시 표준인데 SQL 서버에서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이 두 개가 좀 달라요. 어쨌든 조인을 원할 때는 여러 개 테이블을 프롬절에 나열하면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테이블 별칭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컬럼 별칭은 셀렉트절에서 정의한 거고요. 컬럼 별칭은 프롬절에서 정의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주의하실 거, 우리 아까 전에 as라고 하는 걸 꼭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되잖아요. 컬럼 별칭할 때는. 자, 근데 오라클에서 테이블 별칭 선언할 때는 as는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DBMS가 오라클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from 그 다음에 emp 뒤에다가 as a 이런 식으로 쓰는 순간 에러. as 없이 그냥 바로 한 칸 띄고 테이블 별칭 써주시면 되고요. SQL 서버에서는 as를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된대요. 자, 근데 이 테이블 별칭을 왜 쓰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조인할 때 자, EMP라고 하는 테이블에 DEPT NO 컬럼이 있어요. 그리고 DEPT 테이블에도 DEPT NO 컬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DEPT NO 컬럼을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되면 DBMS가 못 알아들어요. 도대체 이 컬럼은 EMP DEPT NO를 출력하라는 거야? 아니면 DEPT 테이블에 DEPT NO를 얘기하는 거야? 라고 못 알아듣거든요. 따라서 이런 조인식 테이블에 각각의 테이블에 컬럼명이 동일한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반드시 출처를 앞에 밝혀주셔야 되는데 점을 찍고 여기 이걸 컬럼 구분자라고 할 거거든요. 컬럼 구분자. 이 컬럼 구분자로는 테이블명 또는 테이블 별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제가 이라고 하는 테이블 별칭을 선언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컬럼 구분자는 테이블명을 쓰면 안 돼요. 네, 이렇게 테이블 별칭으로만 쓰셔야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테이블 별칭을 선언한 경우 컬럼 구분자는 반드시 테이블 별칭으로만 전달해야 되고요. 테이블 명을 여기다가 emp.deptno라고 쓰는 순간 에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주의 깊게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무조건 물어봐요. 자, 그 다음에 프롬절은 오라클에서는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의미상 프롬절이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 조회. 여러분, 오늘 날짜를 조회해주는 함수가 sysdate라는 함수예요. 오라클 함수이긴 합니다만. 자, 근데 오늘 날짜가 어느 테이블을 조회해야지만 알 수 있는 정보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select sysdate만 하면 사실 되거든요. 근데 오라클에서는 프롬절을 무조건 써야 된다라고 하는 필수절이에요. 필수절. 오라클에서는. 그래서 프롬절을 무조건 써야 되는데 사실 쓸만한 테이블이 없죠. 그래서 자리를 채우는 역할을 하는 듀얼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쓰게끔 되어 있어요. 자, 따라서 오라클은 프롬 생략 불가능하다. SQL 서버는 의미상 필요 없다면 프롬절의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구분해서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듀얼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볼 텐데 네, 오라클에서나 사용하는 특수 테이블이고요. 뭔가 나는
프롬저를 생략을 하면 안 돼. 근데 사실 의미적으로 필요 없어. 이럴 때 쓰는 게 듀얼이라고 하는 테이블인데, 자, 별표로 듀얼 테이블을 출력해보면 진짜 X 이렇게 하나 나와요. 그래서 단 하나의 행, 하나 행이죠. 그리고 단 하나의 컬럼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듀얼 테이블은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특수 테이블인데 단 하나의 행과 단 하나의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자, 오라클은 프롬들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러 발생하고요. 자, 그래서 듀얼이라고 하는 애를 통해서 연산. 여러분 실제로 저는 계산기 안 쓰고 이런 프로그램 써가지고 쿼리에다가 이렇게 계산을 써서 듀얼 써가지고 14 곱하기 123이 2952구나 라는 식으로 실제 업무적으로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계산에 대한 수식이 특정 테이블의 조회를 꼭 필요로 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오라클에서 프롬절의 생략이 불가하니까 듀얼과 함께 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테이블 별칭은 프롬절에서 선언 가능하고 오라클의 경우 한 칸 띄고 as 없이 테이블 별칭을 써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테이블 별칭을 이렇게 쓴 경우라고 한다면 컬럼 구분자는 테이블 명이 전달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자체가 부적합하다라고 에러가 발생하고 있죠. 물론 여러분 그 컬럼 구분자는 지금과 같은 경우는 모두 생략이 가능해요. 왜냐면 테이블이 EMP 단독인데 뭐 이네임이나 셀 이런 애들이 다른 테이블이랑 동일한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테이블명 하나일 때는 굳이 컬럼 구분자를 쓸 이유는 없는데, 제가 쓸 거면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써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언제 컬럼 구분자가 필수냐? 바로 조인할 때. 즉 테이블명이 프롬절에 여러 개가 언급이 될 때. 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에 뭐 DEPT NO 컬럼이 같은 이름으로 돼 있고 여기에도 DEPT NO 컬럼이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어. 이러면 얘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컬럼 구분자를 쓰는 거예요. 테이블명 단독으로 있을 때는 뭐 컬럼 구분자는 써도 좋고 생략해도 됩니다만, 쓰고자 한다면 네, 테이블명을 쓰거나 테이블 별칭을 쓰면 되는데, 테이블 별칭을 선언한 경우라고 한다면 반드시 테이블 별칭만 써야 된다. 얘는 전달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2로 바꿨더니 네,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distinct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볼 건데,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 행에 대한 중복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DPT 에도라고 하는 컬럼을 조회해 봤더니 10, 뭐 20, 30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자, 그래서 나는 DPT NO가 중복 제거해서 어떤 애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나는 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distinct를 써주시면 되는데, 위치 중요합니다. select 요 절 바로 뒤에만 쓸 수 있어요. 뭐 컬럼명 뒤에 간다거나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반드시 한 번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역할은 뒤에 있는 컬럼 있죠. 요게 하나다라고 한다면 이 값이 동일할 때 제거해서 한 번만 출력해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밑에처럼 distinct 뒤에다가 여러 개 컬럼을 쓰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두 개 값이 모두 같을 때만 중복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DPT NO가 만약에 10, 좌비 클러크. 자, 이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중복이죠. 둘 다 같잖아요. 이럴 때만 하나로 출력해 주는 거고, 둘 중에 하나라도 달라. 뭐 세일즈맨 이런 경우는 출력이 되어야만 하겠죠. 네,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 보시면은 네, 위에 DEPT NO만 디스팅트를 적용시키면은 3개 행으로 요약돼서 나왔는데, 근데 이렇게 DEPT NO랑 잡이라고 하는 컬럼을 같이 전달하게 되면 더 늘어나죠. 그래서 10일 때 좌별로 이렇게 요약해주고 20일 때 역시 좌별로 요약해서 이런 결과를 출력해 주더라라는 얘기고요. 뭐 오더바이는 나중에 우리가 할 건데, 어쨌든 출력을 해놓고 이 순서대로 정렬을 해라. 여러분들 좀 보기 좋게 네, 표현을 하려고 제가 오더바이를 썼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까요? 다음 중 실행이 불가능한 거. 자, 테이블 별칭 잘 선언했어요. 네, 한 칸 띄고 as는 쓰면 안 됩니다. 자, 오라클이다 라는 표현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DBMS가 오라클이다. 자, 그 다음에 굳이 테이블 하나일 때는 컬럼 구분자가 필수는 아닙니다만
쓰려면 테이블명 또는 테이블 별칭 쓰면 되는데 지금은 테이블 별칭이 없으니까 네, 올바르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역시 이번에는 T라고 하는 테이블 별칭을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의 컬럼 구분자에 테이블명을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정답은 3번이고요. 당연히 오라클에서는 프롬절의 생략이 불가하니까 듀얼을 써서 이런 연산 수식을 출력할 수가 있더라. 자, 여러분 DDL이 아닌 게 뭐가 있죠? DDL은 구조를 정의하는 오토 커밋. 자, 삭제하고 변경하고 트렁케이트는 데이터를 전체 지우는 이런 개념인데 사실 구조를 변경하지 않지만 오토 커밋 때문에 DDL 안에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자, 딜리트는 행 단위로 삭제하는 건데 이거는 DML에 들어갑니다. 셀렉트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DBMS는 오라클이라고 하는데 자, 1번 셀렉트문은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롬절 생략할 수 있어요? 오라클은 없죠. 네, 이게 정답이겠네요. 자, 테이블 별칭을 선언한 경우 컬럼 구분자로 테이블 명을 사용해선 안 되죠. 맞는 표현이고요. 자, 듀얼은 의미상 프롬절이 필요 없는 경우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맞는 표현이고요.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중 듀얼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진 않죠. 임시로 그냥 사용하는 거니까 셀렉트문의 결과를 그냥 단순 반환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맞고요. 의미상 테이블 참조가 필요 없는 경우 프롬절에 고정해서 사용한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행과 하나의 컬럼이지 컬럼의 개수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듀얼 테이블은 계산식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단일행을 반환하는 함수 호출식.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함수 배우게 되실 텐데 뭐 어퍼라고 하는 대문자로 변환해줘 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ABC를 쓰는 거죠. 근데 이 ABC라고 하는 문자 상수는 제가 테이블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서 이 자체적으로만 출력이 되거든요. 근데 오라클에서는 프롬절을 생략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즉 듀얼 자체가 단일 행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단 하나의 행을 출력하도록 하는 이런 함수의 결과를 그대로 리턴할 때도 듀얼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사용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에러 발생하는 문장 볼까요? 자, 이 컬럼 1은 아마 컬럼 이름 갖고 한 칸 띄고 컬럼이라고 하는 별칭인데 알터 컬럼이라고 하는 이런 예약어예요. 그래서 얘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에러 발생이요. 따라서 쌍따옴표를 쓰거나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에러 발생하는 거면 1번이고요. 나머지는 원래 안 되지만 쌍따옴표 붙였잖아요. 얘도 원래 안 되지만 쌍따옴표 붙인 거죠. 별표 같은 특수기호는 원래 안 되니까. 하지만 샵은 어때요? 네, 샵, 언더바, 그 다음에 달러 이런 애들은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4번은 정상 수행되고요. 이 컬럼이라고 하는 애는 나중에 컬럼 변경할 때 알터 컬럼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그런 문장이야, 예약어야 라고 해서 에러가 발생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1번.